외국인이 본 한마로 앤드 김세곤. 민왕 후 비숍 여사에게 작별의 악수를 하다. 1895년 1월에 비숍 여사는 세 번째로 고종 부부를 아련했다. 거론된 주제는 실용적인 정보에 대한 지적인 욕망을 보여주었으며 일본이 왕에게 압력을 가하는 개혁의 물결에 관한 소재도 거론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의 철도 건설에서 지출되는 건설 비용과 전쟁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 주요 질문 내용이었다. 왕은 다시 영국에서의 인재 등용 방법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귀족 계급이 아닌 평민이 정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와 특권과 관련된 영국 귀족들의 위치에 대하여도 자세히 물었다. 그러다가 대화는 영국의 왕과 내각에 대해 집중되었다. 왕의 질문은 너무나 많고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내가 괴로울 지경이었다. 왕은 특히 재무부 장관이 여왕의 개인적 지출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으며 여왕의 개인적인 경비는 독립적으로 지불되는지 아니면 국고에서 지불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내무부 장관의 의무와 수상의 지위, 그리고 다른 장관들과 국왕과 수상과의 관계, 또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관들을 국왕이 임의로 사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통역관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조선과는 실정이 매우 다른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헌법은 영국 국왕을 조사하며 통치자는 다만 그의 장관을 선택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는 영국의 현실이 조선 사람에게는 생소한 사상이었다. 비숍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P265-266. 사실 위 문제는 영국 여성 비숍과 대화할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1918년에야 참정권을 가진 영국 여성이 아무리 해박할지라도 영국의 정치 제도를 속속들이 알 수 있었을까? 더구나 통역관이 정확하게 통역했을까? 영국 제도의 해박한 통역관이 정확히 통역했어도 전제군주 고종이 입헌 군주제, 양당 체제의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한편 비숍은 조선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종 부부를 은밀히 아련하였다. 아련은 1시간 정도였는데 흥미진진했다. 왕은 매우 강력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 왕은 조선이 형식적으로는 청나라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조선에 유일하게 파견된 중국 공사 원세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필자주의는 사실과 다르다. 원세계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을 떠났다. 왕은 힐리어 씨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시했으며 그가 조선에 온 최초의 공사라는 점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비는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왕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재산과 권력을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왕이고 황제이며 그의 딸들도 공주입니다. 여왕은 과연 가난한 조선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까요? 여왕은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건강과 행복 번영을 기원합니다. 민왕후가 빅토리아 여왕 1819만 1901에 대하여 알고 있다니 그녀의 박식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왕비가 여왕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위대함과 재산과 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 고 말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상징적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다. 예를 들면 법령을 거부할 수 있는 왕의 권리는 18세기 초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한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디즈레일리 1804만 1881와 글래드스턴 1809만 1898 같은 수상이 국정을 맡으면서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 특히 글래드스턴은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람명언을 한 수상이었다. 비숍의 글은 이어진다. 왕이 덧붙여 말했다. 영국은 우리의 가장 우호적인 친구입니다. 이러한 찬사를 듣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다만 그들의 어조에서 풍기는 국군의 쇠퇴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중략 내가 떠날 때 왕과 왕비는 일어나 배웅을 해주었으며 나는 왕비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조선에 다시 돌아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친절하고 다정스럽게 이야기했다. 내가 9개월 뒤에 조선에 돌아왔을 때
왕비는 이미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왕은 궁전에 갇혀 죄수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위책 P266-269 외국인이 본 한말육 비숍 여사가 본 가보경장 1895년 1월에 비숍 여사는 서울에서 고종 부부를 4번이나 만났다. 당시는 가보경장이 한창이었다. 그녀의 책 제22장 가보경장을 읽어보자. 비숍 지음신복용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2015 P270-280 1895년 1월 서울은 아문이 다시 뒤덮일 듯한 미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조선의 봉건 체제인 구체제가 해체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근대적인 신체제가 완전하게 들어설 여지는 좁았다. 1894년 7월에 일본이 경복궁을 강점한 이후 조선의 국왕은 다만 하나의 봉급받는 로봇에 불과했으며 한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씨 정권은 정권에서 축출당했다. 민영준, 민영식, 민응식 등 민씨 척족은 모두 도망쳤다.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패한 행정부에 대한 쇄신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일본을 창출한 주요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는 1894년 10월 20일에 조선에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그는 국왕의 이름을 빌어 조선 정부를 감독했다. 일본은 과거에 영국이 이집트 정부를 개혁했던 바와 같이 조선 정부를 개혁하려 했다. 중략 그런데 대다수의 조선 관리들은 일본에 의한 내정 개혁은 내정 지배라는 점에서 비호의적이었고 때론 심한 분노를 느꼈다. 조선의 관리들은 일본의 개혁 사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따른 뇌물과 부당이득의 이권, 착취를 끝장내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모든 군속 및 관속과 가장 끈끈한 상호관계를 가진 관료 지배계급은 모두 일본의 개혁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 반대하기로 맹세했다. 서울중앙관청이 부정부패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모든 지방관청은 보다 작은 규모로 중앙관청의 부정부패를 그대로 답습했으며 부정직한 관군과 게으른 관리들의 황포와 가렴주구는 핵심적인 세도가의 수입을 살찌게 만들었다. 일본이 주도했던 조선관리 체계의 정풍인 조선의 내정개혁은 참으로 힘든 작업이었다. 조선의 전통 사상 가운데서 명예와 정직의 전통들이 설령 존재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조선에서 그것들은 몇 세기 동안 잊힌 것임에 틀림없었다. 조선의 관리에게는 청렴결백한 전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극도로 혼탁한 수준이었다. 일본이 조선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을 때 조선에는 크게 두 신분 계급인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있었다. 착취계급으로서 양반과 관료층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국고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모든 관직은 매관매직되었다. 심지어 양반계급의 지위를 사고파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패 관료와 매관매직을 지적한 비숍의 관찰력은 놀랍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리한 지적이다. 그녀가 조선을 떠날 때인 1895년 2월 12일까지 가보경장의 일련의 개혁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 예가 과거제도 폐지, 공사노비법의 혁파, 천인의 면천,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제가 허용, 공금 횡령 처벌 및 횡령금 반환 등이다. 한편 비숍 여사는 가보경장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커다란 실수 가운데 하나는 개혁 실행의 전술상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1894년 7월에 일본이 궁궐을 강점하고 국왕을 비롯한 왕비, 대원군을 농락한 것은 비록 가보개혁이 의심스러운 정치적 필요, 곧 조선 지배의 목적 아래 반봉건적인 근대화 개혁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주권국 조선으로서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치욕감을 느끼도록 만든 과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정부가 지난날 갑신정변의 모반자들을 무리하게 요직에 앉힌 것은 하나의 중대한 실수였다. 필자 주 이노우에가 박영효를 내부 대신에 앉힌 일이다. 그리고 장죽 담뱃대의 폐지, 왕실과 민간의 의복개조, 광범위한 사회간섭의 폐지, 사소하고 성가신 제재, 규정과 법규 등과 같이 사려 깊지 못한 조치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었다.
비숍은 가보경장의 추이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1일본은 내각을 통해 조선을 철저하게 개혁하려 했으며 이미 많은 개혁안이 공포되었다. 이 조선의 국왕은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개혁법령에 서명이나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입헌 군주제적 요소를 지향한 점, 즉 의정부관제와 국내부관제를 제정하여 국왕의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에 제약을 가했다. 3인호의 공사의 배경 아래 임명된 내각은 국왕의 이름이라는 허울을 쓰고 조선을 통치했다. 외국인이 본 한말 7. 비숍 여사가 기록한 을미사변. 영국의 지리학자 비숍 여사 1831만 1904는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 사이에 조선을 4차례 방문하여 1897년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을 발간했다. 1895년 1월에 서울에서 고종 부부를 4번이나 만난 비숍 여사는 을미사변 당시엔 서울에 없었다. 그녀는 1895년 2월 12일에 조선을 떠나 중국 남부와 중부 등을 몇 달간 여행하고 일본에서 여름을 보낸 후 10월에 나카사키에서 민왕후가 시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뒤 이 혼란스러운 사태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려고 서두르는 미국 공사 실실, 필자주. 그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 당시 공사 대리는 알렌이었다. 로부터 스루가마루의 배 위에서 이를 확인했다. 나는 곧바로 제물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의 영국 공사관에서 나는 힐리어 씨의 손님으로서 격동에 2달을 보냈다. 그녀는 전원과 영국 공사관의 문서들을 통해 을미사변을 기록한다. 10월 8일 오전 3시경 미우라와 요원과 일본 무사들은 대원군의 가마를 호위하며 용산을 떠났다. 오카모도 류노스케 필자 주 당시 군부 및 국내부 고문관으로 대원군과 친했다. 는 출발할 때 모두를 소집하여 명령하기를 대궐에 침입하여 신속하게 여우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중략 정문을 통하여 침입한 그들은 몇 명의 파수병을 죽이고 왕과 왕비의 처소까지 진격했다. 나는 그날 아침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담은 히로시마 재판의 기록을 추적해 보았지만 연합 세력들은 안쪽 방에까지 들어갔다고만 되어 있을 뿐 갑자기 모든 혐의자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왕의 경호원이었던 다이와 사바틴 씨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이 장군은 미국의 군인으로서 궁정 시위대의 교관이었으며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 씨는 시위대 보초병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임시로 고용된 러시아인이다. 특히 사바틴의 일기는 을미사변을 증언하는 중요한 기록이었다. 중략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에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처소 2층에 몇 명의 시녀들과 함께 있던 왕비는 머리채를 잡힌 채 칼을 맞고 쓰러졌다. 국내부 대신인 이경직은 왕비를 보호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왕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셈이 되었다. 그는 2팔을 잃은 등 부상을 입고도 베란다까지 기어가 왕비를 바라보는 가운데 장렬하게 죽었다. 왕비는 침입자들을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칼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그때 한 일본인이 그에게 덤벼들어 가슴을 마구 찔렀다. 일본인들은 왕비를 널빤지에 올려놓고 비단으로 싸서 노건의 소나무 숲으로 옮겨가 나무단에 등유를 부은 뒤 시신을 불태웠다. 남은 것이라고는 뼈 몇 마디뿐이었다. 44세 나이의 왕비는 한 우방국 공사의 피비린내 나는 음모에 자극을 받은 자객들의 손에 그렇게 죽어갔다. 그녀는 영리하고 야망이 있으며 음모적이고 매력있고 아름다웠던 왕비였다. 미우라 공사가 스기무라 후카시 서기관과 함께 낮에 대궐에 도착했다. 낮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침 6시경에 도착했다. 마이너스 필자주. 그는 이 음모의 세부 사항을 꾸민 인물이었다. 왕은 마음이 몹시 동요된 상태에서 그들을 접견했다. 3개의 문서에 서명하자 무장한 군인들은 비로소 대궐에서 철수했다. 고종은 국내부 대신 이경직, 군부 대신 안경수,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이범진, 경무사 이윤용을 파면시키고 이재면을 국내부 대신, 조희연을 군부 대신 농상공부 협판차관, 정병하를 대신 서리, 의주부 관찰사 6일준을 내부 협판에, 권영진을 경무사에 임용하였다. 고종실록 1895년 8월 20일
8월 22일 친러파가 몰락하고 친일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날 오후에 모든 외국 공사들이 왕을 아련했을 때 고종은 몹시 분노하였으며 때때로 흐느끼기도 하면서 왕비가 무사히 피신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어서 외국 공사들은 일본 공관으로 가서 일본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미우라 공사의 설명을 들었다. 비숍 지음신 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2015, P281-288. 나중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은 을미사변이 일본의 소행이라고 본국에 보고했고 뉴욕 헤럴드지 특파원 코커릴 이 긴급 타전하여 전 세계에서 일본의 비난이 확산되었다. 이러자 일본은 미우라 공사와 공사 직원, 낭인과 군인 도합 56명을 본국으로 소환하였고 이들은 히로시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국제 여론이 잠잠해지자 히로시마 재판부는 1896년 1월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이 본 한말 8. 비숍 여사가 기록한 단발령과 아관파천. 비숍 여사는 1895년 10월에 세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여 1896년 1월에는 중국을 여행했다. 이후 그녀는 1896년 10월에 네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여 1897년 3월에 영국으로 떠났다. 이 시기는 을미사변 단발령, 아관파천과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환궁이 일어난 격변의 시기였다. 비숍 여사는 그의 책 제31장에서 단발령과 아관파천에 대하여 서술했다. 1895년이 막을 내리고 1896년이 우울하게 시작되었다. 각 방면에서 작은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관리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반란군 을미이병을 지칭함은 서울로 진군하겠다고 위협했다. 폭동의 원인은 1895년 12월 30일 음력 11월 15일자 왕령으로 발표된 단발령에 대한 공격이었다. 단발령은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조선 사람들에게 상투란 곳 국가이며 성스런 역사와 전통이었다. 그들의 왕을 감금했던 혐오스런 권력에 대해서도 침묵했던 조선 사람들은 단발에 대하여는 참을 수 없었다. 단발령 발표로 온 나라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외국 사절은 새해 첫날에 궁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마꾼들이 머리를 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홍집 내각은 음력 11월 15일에 단발령을 선포하고 역법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전환하기로 한 11월 17일 1896년 양력 1월 1일부터 단발을 실시했다. 이러길 두 달이 지난 2월 11일에 고종이 궁궐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아관파천 1896.2, 11.1897, 2.20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왕과 세자는 희미한 새벽에 궁녀가 사용하는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떠나 보초병의 의심을 받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 신변이 안전하게 된 국왕은 오랫동안 상실되었던 왕권을 다시 찾았다. 중략 왕이 파천한 몇 시간 만에 서대문에 방이 붙었고 거리에서는 대신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총리 대신과 농상공부 대신이었다. 다른 대신들은 일본 군대의 손에 구조되어 달아났다. 새 내각이 출범하자 죄수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일본인 한 명이 경로한 군중에게 희생되었다. 위책 P378-381 아관파천은 칠러파 이범진 이완용 등이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인천에 와 있던 러시아 수병 150명과 포 일문을 서울로 이동하고 2월 11일 새벽에 국왕과 세자를 극비리의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관으로 옮겼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이완용이다. 이완용은 당시의 친미파로서 칠러파 내각 외부 대신이 되어 독립협회 활동도 했다. 하지만 기회주의자인 이완용은 러일 전쟁 이후 친일파로 변신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나라를 저버린 것이다. 하기야 이완용만 매국 노였으랴. 민씨 척족 민영준 나중에 민영이로 개명 등도 그랬다. 아울러 고종은 도망친 육일준, 조희연, 장박, 권영진, 이두왕, 우범선, 이범래, 이진호 등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 공사관의 보호하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한편 비숍 여사는 아관파천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다. 다시 구시대의 악습, 즉 매관매직과 공금의 사적 사용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1896년 9월에 내각이 다시 의정부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역사의 퇴행이었고 절대왕정의 복귀였다.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시도했던 내정개혁안은 폐기되었다. 동학을 대신하여 의병이 봉기함으로써 나라는 다시 불안해졌다. 국내부와 왕의 측근들은 또다시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매관매직을 시작했다. 누구도 견제받지 않은 이 악습은 가장 악랄한 관습이었다. 방대한 벼슬자리를 움켜쥐고 있는 왕은 공금을 사사로이 유용했으며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고 일본의 간섭도 없게 되자 자기 왕조의 지난날 패습으로 복귀했다. 왕의 권위에 대한 견제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군주로 군림했다. 이제 그의 말이 곧 법이었으며 그의 뜻은 절대적이었다. 자의와 타의에 의해 조선에서의 일본의 모습은 사라졌다. 일본이 조선에서 몰락하고 그 대신 러시아가 등장했지만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조선이 어떻게 유리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비숍 지음, 신봉용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P382-383, 389,